한국 사회가 이제 경제 성장 모델 자체가 수출 주도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분야 쪽에서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회가 이제 성장돼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강의 기적이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에 주목을 받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인데, 이제 고도 성장이 저성장, 또 제로 성장, 또 1분기 같은 경우는 또 역성장에 이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태의 부분인데, 정부는 이제 경제 성장에 매진해서 그것에 경쟁력을 갖는 것에 거의 이제 올인하다시피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사이에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다고 하는 거죠. 2000년도에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해서 65세 이상이 이제 7% 정도였는데, 2017년도 오면 그게 14% 정도로 올라갑니다. 또 2024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20%로 돼서 드디어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되게 됩니다. 2045년 정도 되면은 고령화 비율 자체가 37%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게 되면은 일본마저도 제치고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서도 가장 전면에 서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전체 인구 구조 속에서 나이가 많은 분들의 비율이 이렇게 많이 높아져서 고령화에 대한 큰 부담을 지는데, 특별히 이제 의료 돌봄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회 변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고령자가 늘어나는 과정 부분인데, 사회 전체 사회 발전들이 경제 성장에 올인해 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보면은 상당 부분이 불평등 구조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대개는 대기업 중심의 지원 구조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경북이나 또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 지역이라서 농촌 같은 경우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이 든 사람 같은 경우만 겨우 남아있는 부분인데, 고령화 비율이 뭐 한 40% 정도까지 되고 이런 부분이어서 마을 자체가 해체될 위험성에 있는 그런 구조이고, 가구 형태가 잘 보면은 가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다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전체 형태에서. 그러니까 가족이 있어야만 돌봄 기능이 있는데 다 1인 가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도시에서 어르신들이 쭉 있는 부분인데 대개는 이제 1인 가구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나이 들어서 오면은 이제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득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제 빈곤 노인 가구인데, 우리가 딴 나라에 비해서 선진국의 비슷한 정도의 경제 규모나 사회 발전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에 비하게 되면은 빈곤한 노인 가구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3배나 높은 상태. 근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가족이 찾아와 주지 않고 또 1인 가구로 있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농 격차도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도시에서도 1인 1가구 형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위로 돌아보게 되면은 도시에 오면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데 공동체 문화가 없어요. 다 쪼개지고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실제로 보면.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그룹은 바로 이제 빈곤한 노인 가구 부분인데, 나이가 들어서 필요한 여러 돌봄이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몸에 통증이 있고 몸에 힘들기 어렵고 이런 부분인데, 이제 병원에 가더라도 본인 부담금에 대한 비율이 높은 상태인 부분인 거니까 사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거 굉장히 많죠. 통증은 통증대로 있고 또 혼자 살아간다는 거에 대한 고립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삶이 참 고단하다. 그러면 이렇게 사느니 참 내려갔다가 죽는 것만 못하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실행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제 고령자가 많으니까 세계적 1위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삶의 질 부분이 경제 규모는 소득이 3만 5천 불을 넘었다고 하지만 행복하다고 하는 비율 자체가 OECD 32개국가 31위예요. 실질적으로 고립됐다고 생각하고 나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 삶이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보면은 삶을 우울하게 만든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것 속에서 보면은 고령화 속에서 점점 이 돌봄이나 사람들이 삶의 조음수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지지가 필요한 부분인데 정부가 여기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부는 맨 기업을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을 갖고 이런 것만 주로 신경을 썼지 이 이웃에서 보면은 취약한 그룹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거는 별로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어. 솔직히 얘기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경험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지자체로 분권화되고 또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고 또 교회와 협력하고 그래서 돌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가 다른 나라의 돌봄에 관한 성공적인 사례를 분석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중앙 집권적이고 다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쥐고 수출 드라이브를 하는 그런 것만 익숙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뭐라도 관료적이고 또 소통하는 문화가 안 돼 있고 또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는 재정 구조가 취약한 데서는 돌봄에 대한 계획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그리고 지금의 돌봄과 의료라고 하는 경우는 정부가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시스템을 시장에 의존하자. 작고한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권력은 시장에게 넘어갔다. 중요한 부분들을 정부가 결정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면은 작동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러면 전통적인 자유주의자들 얘기하는 보면은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그 삶의 고통은 사회적 약자한테 정말 참혹한 정도로 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의료 돌봄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어서 결국에서는 국가가 책임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한국 사회가 새롭게 온 사회가 오면은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 얘기뿐만 아니고 여러 전문가 세계 석학들이 쭉 강조했던 말입니다. 마을 공동체가 서야 된다. 그런 쪽 부분이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도에 통합 돌봄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시범 사업을 했지만 그것의 인프라가 충분치가 않아요. 그런데 법은 만들어져서 이제 내년 3월 달이면 시행하도록 됐는데 이제 시행 자체는 2026년인데 입법은 2024년도에 했어요. 준비는 2년 기간을 뒀지만 인프라가 안 만들어져 갖고 구체적인 실행에 대한 계획조차 나오지 있지 않아요. 바로 시행이 코앞인데 보면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고 그리고 조례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법령 같은 건 나오고 난 다음에 다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인 거기 때문에 인프라가 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내용은 결국에서 마을에서의 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인데 지금 이원대 목사님이 쭉 얘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마을에서 마을 공동체 해야 될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소그룹이 해야 될 역할이 그 역할이라는 거죠. 그 그룹을 훈련시키고 또 지원해주고 이런 구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거가 그 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만일 마을에서 이제 마을 공동체가 그런 것을 했을 때는 마을 공동체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라든가 위원회를 다 둬야 된다.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 법에는 농촌이 워낙 취약하니까 사회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농촌 사회는 법제화됐어요. 그런데 도시도 크게 다르진 않다.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을 공동체가
저는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이 기존의 법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고, 약대동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천에는 이제 37개 동인데, 동에서 새로 만들고 교육하고 그것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 지금은 이제 통합 돌봄의 실행 과정을 보게 되면은 지자체가 여기 뭐 동사무소 이렇게 구조가 있는데, 전남 도지를 대부분 있는데, 이제 대상자를 찾아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하고 이제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일단 생활 지원이라든가, 요양이라든가, 의료 제공하는 거는 다 민간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공무원이 할 수가 없는 거야,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병원 이동 서비스에 대한 가사 서비스에 대한 부분, 긴급 돌봄에 대한, 아이들 돌보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공무원이 할 수 있냐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공무원을 한 명이나 늘리려면은 행안부의 결정이 돼야 돼. 행안부 쪽에 승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근데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지자체하고 단위의 동사무 단위에서 다 보면은 유기적인 연계성이 있냐면 그런 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공공 분야 쪽에서 일자리로 공무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중요한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같은 경우에서는 포괄케어 센터는 80%가 민간에서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잘 발달되어 있는 일본조차도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성과는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성과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보면 경험도 없고, 그리고 딴 나라의 성공 경험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보질 못해. 그러면서 자기가 하겠대. 정부 주도를 하겠다. 동사무소에 보면 안내소만 설치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여러 성공 사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마을 공동체가 중요해서 어떻게 말하면 이 마을 공동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 임팩트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고령 사회를 이기게 하는 힘이고, 불평등 구조에서부터 한국 사회가 그야말로 보면은 행복한 사회로, 살만한 사회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자리나 그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는 것도 결국에서는 이 마을 공동체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무리해서 요 한 가지만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옆에 있는 약대 감리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있는데, 네, 너무 여기 약대교회만 그 장로가 세동교회에 와서 이 역할을 하면은 우리 위해서 싫어할 수 있겠지만 뭐 조용하게 하고 네. 아무튼 제 교회가 연합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기대를 거는 거는 교회가 보면은 이제 성장 중심으로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성장해서 뭐 할래 도대체, 한국 사회에 뭔 기여를 할래, 사람들 그 질문하는 거예요. 보면은 교회 커지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답변으로 얘기하고, 교회 커지면 은혜를 받겠죠? 라고 그랬는데, 이게 보면은 3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 계속 교회는 커지고 괴물이 되고, 실제로 그러는데 보면은 사회에 어떤 기여를, 유익한 기여를. 그 후에 기여를 했지. 네. 모이고, 사실 은혜를 받았으면 흩어져서 오면은 제자로서, 제자 공동체로서 지역사회에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자 공동체 육성을 하고, 지금 말하는 마을 공동체, 그리고 지역에서 이러한 돌봄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협동조합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제자 공동체의 중요한 임무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해서 섬김에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마을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교회에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